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 가지고 한국의 KF-21 전투기 이야기 한번 깊게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튜브 영상 분석 자료들이 많던데요. KF-21 성능부터 개발 현황, 또 국제관계, 방위산업 튼 그림까지 핵심 위주로 한번 살펴보죠. 네, 좋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KF-21이 아직 개발 완료 전인데 벌써부터 UAE 같은 나라들이 관심을 보인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게 대체 어떤 매력이 있는 걸까요? 네, 그 KF-21은 보통 4.5세대 전투기 이렇게 분류를 하죠. 4.5세대요? 네, 그러니까 기존의 좀 오래된 전투기랑 또 최첨단 5세대 스텔스기 그 사이의 어떤 성능과 비용 이 간극을 좀 절묘하게 파고드는 그런 전략적인 위치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 사이를 메우는. 그렇죠. 핵심 특징이라면 역시 그 한국의 간점인 IT 기술, 이걸 활용한 첨단 항전 장비들, 레이더나 디스플레이 같은 거요. 그리고 기동성도 상당히 우수하고요. 향후에는 그 추력 편향 노즐이라고 기동성을 더 높이는 기술도 적용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 미국 전투기들하고 비교했을 때 가격 경쟁력을 갖추려고 한다는 점. 바로 이 균형이 KF-21의 좀 흥미로운 지점인 것 같아요. 균형이라 성능하고 비용 효율성 이 두 가지를 다 잡겠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네. 그럼 그 균형이라는 게 다른 전투기들하고 비교하면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저희가 본 자료를 보면 KF-16보다는 확실히 좋고 F-15K랑은 지상 공격 능력은 비슷하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F-35보다는 스텔스 성능은 좀 낮다. 하지만 이게 중요한 것 같은데 북한의 주력기인 그 구형 미그 29는 압도할 수 있다. 이거죠? 네, 맞습니다. 그 점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한반도 안보 환경만 놓고 보면 이 존재만으로도 상당한 의미가 있는 전력 증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개발은 좀 잘 되고 있나요? 현재까지는 계획대로 순조로워 보입니다. 시험 비행도 절반 이상 마쳤다고 하니까요. 오. 이게 또 그 터키의 카한 전투기 프로젝트랑 비교하면 좀 더 두드러지는데요. 거기는 이제 야심차게 5세대를 목표로 했지만 개발도 좀 늦어지고 있고 지정학적인 문제, 특히 그 미국 엔진 의존성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터키는 좀 그런 문제가 있군요. 네, 결국 이런 첨단 무기 개발에는 기술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 안정적인 환경이나 국제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긴 그런 국제관계 어려움은 KF-21도 겪고 있는 것 같던데요. 특히 그 인도네시아. 관계가 참 복잡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 인도네시아 문제가 좀 그렇죠. 초기 개발 파트너였는데 분담금을 계속 안 내고 있고, 맞아요. 미남 문제. 네, 심지어는 항전이나 무장 통제 시스템 같은 일부 기술을 유출하려 했다. 이런 의혹까지 제기됐으니까요. 기술 유출 의혹까지요? 좀 심각한데요? 그런데도 인도네시아 측에서는 계속 협력은 하고 싶다. 이런 의사를 밝히고 있어서요. 우리 입장에서는 좀 압박하면서도 외교적으로 풀어가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제 공동 개발이라는 게 참 까다롭다는 걸 보여주죠. 네, 정말 그렇네요. 근데 이런 어려움이 단순히 그 파트너십 문제만은 아니고요. 이 KF-21 자체가 한국의 더 큰 방산 전력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더 큰 방산 전략이라면 그 2027년까지 세계 5대 방산 수출국으로 도약하겠다. 이런 목표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IT 통합 능력이나 현무 미사일 같은 독자 기술력 이런 걸 바탕으로 한 상당히 야심찬 계획인데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엔진 의존도 같은 그런 현실적인 약점들은 어떻게 극복할지가 관건이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해서 독자 기술 확보, 특히 이제 엔진 국산화 같은 노력이 강조되는 거고요. 네. 또 그 FA-50 경공격기 수출 성공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발판 삼아서 수출 시장을 좀 다변화하고 폴란드 같은 나라들과 협력도 강화하고 그리고 무엇이 뭐니 해도 지속적인 R&D 투자가 필수적입니다. R&D 투자? 네. 그리고 최근에 유럽 같은 데서 보이는 그 보호무역주의 움직임? 이런 거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고요. 이게 다 맞물려 돌아가야 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전반적인 군사력 측면에서 보면 그 민간 평가기관 GFP 기준으로 한국이 세계 5위 수준이다. 이런 평가가 있더라고요. 네, 그런 평가가 있죠. 일본하고 비교하면 육군은 우리가 우세하고 해군은 좀 열세고 공군은 비슷하다. 북한에 대해서는 재래식 전력은 압도적인데 그 비대칭 위협, 핵이나 미사일이 문제고요. 네, 그렇죠. 결국 이 KF-21 같은 첨단 무기 개발이라는 게 한미동맹이라는 큰 틀 안에서 자주국방 역량을 얼마나 키울 수 있느냐 이 문제랑 딱 연결되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KF-21은 단순히 그냥 성능 좋은 전투기 하나 개발한다, 이걸 넘어서는 거죠. 한국의 기술력, 또 자주국방에 대한 의지, 그리고 방산 수출 강국으로 나아가려는 어떤 야심,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서의 전략적 행보, 이런 게 다 담겨있는 아주 상징적인 프로젝트라고 봐야 합니다. 네. 오늘 쭉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KF-21의 가치라는 게 단순히 뭐 스펙 비교, 이걸 넘어서 그 말씀하신 균형 잡힌 성능이 갖는 전략적인 의미, 그리고 안정적인 개발 과정의 중요성, 또 한국 방위산업 전체가 어떻게 진화하고 있는지 이런 큰 그림 속에서 봐야 한다는 거군요. 바로 그렇습니다. 성능과 비용의 균형, 기술적인 안정성, 그리고 전략적인 필요성, 이 세 가지가 잘 조화를 이룰 때 그 진정한 가치가 발휘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한국은 지금 KF-21처럼 첨단 재래식 군사기술을 굉장히 빠르게 발전시키고 있잖아요. 그런데 북한은 핵능력 고도화에 집중하고 있고요. 이런 비대칭적인 상황 속에서 기존의 어떤 동맹 관계를 보완하거나 혹은 좀 넘어서는 그런 새로운 형태의 영내 억지격이라는 건 과연 어떤 모습일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